포럼,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의 현장입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명품 포럼,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의 현장입니다. 네, 리더스 포럼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88만 중소기업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래의 비전을 모색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명품 포럼이지요. 이번 주제가 V노믹스 시대의 중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그리고 또 바꿔놓게 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 미래 주역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귀빈 여러분들께서 이리 발걸음을 주시고 격려와 축하를 주시니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귀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환영을 해 주십시오. 리더스 포럼 최초로 여야 대표님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용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특별위원장 김경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 허은학 의원님도 함께해 주셔서 점수 기자입니다. 네, 경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님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끝으로 더불어 귀하신 분들은 바로 우리 중소기업을 짊어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나눠주십시오. 그럼 이제 리더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입니다. 세계 유례가 없지요. 이렇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 바로 이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일자리 창출의 최전선입니다. 벌써 오늘 이 사회자도 일자리 생겨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중소기업을 통해서 창출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의 그 뜻을 모아서 688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신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 창조와 혁신의 리더에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입니다.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 참가해주신 협동조합 이사장님, 연합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라 청년고도인 경주에서 2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은 2007년에 시작해서 시대의 화두를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중소기업인들이 꼭 참가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포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브이노믹스 시대의 중소기업입니다. 요즘 변화하는 경제는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제품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물류는 풀필먼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 급격한 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적응하고 성장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포럼에는 우리나라 여야를 대표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여야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봐왔는데 두 분은 대표 취임 이후에 정책 경쟁을 펼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국민들께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에 두 분께 양당의 경제정책, 특히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특강을 요청드렸는데 기꺼이 수락하셔가지고 이곳 경주까지 오셨습니다. 잠시 후 이 말이 끝나고 박수 쳐야 되는데 사인이 잘 안 나옵니다. 잠시 후 두 분의 멋진 연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권칠승 중기부 장관님께서 모셨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취임 후 틈만 나면 현장을 다니시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인 손실보상법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터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발전에 노력하시는 준하경 시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병 초기에만 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신용 경색이 가시화될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3월 18일 첫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경험했던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그 다음날 곧바로 대출연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서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며 연쇄도산 위험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세계 주요국들은 공장이 셧다운되며 생산을 멈췄지만 우리는 코로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 등 어려움에도 어느 정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688만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되고 경제 강국이 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결입니다. 대기업은 수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납품 단가 제값을 못 받고 있는 등 운송 대란에 따른 물류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의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워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도 좋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정책입니다.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정부 부처 이름도 고용노동부입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12%에 불과한 양대 노총이 코로나 위기에도 20%가 넘는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1인 사업자인 특수고용직까지 가입시켜 세를 불리는 불법을 일삼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우리나라 발전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대선 후보들께서도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참 다행입니다. 또 하나는 주 52시간제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근로자도 76%가 임금이 삭감되어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감이 들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납기를 맞추지 못해서 동종회사, 종종업종 직원들을 스와핑을 한다면 근로자는 오버타임 시간이 줄어서 투잡을 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 승계 원활화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70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가 1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매년 7, 80만 명씩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경영자로 원활한 기업 승계가 이루어져야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가능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우리나라는 고작 9개, 일본은 33,000개, 독일은 1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중소기업 승계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기업 승계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도 있습니다. 우선 탄소 중립과 ESG 대응입니다. 미래 세대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와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워낙 빠르고 대기업에 비해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탄소 중립 보고서에 담겨있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탄소 저감 시설 지원 등 세 가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합동 ESG 정책 컨트롤 타워와 지원 기금을 마련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대응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은 미흡하고 열악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자사의 자율주행 특허 기술을 타사에 개방해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도 IT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개방하고 공유해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도와주는 상생협력 방안을 공식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판로 이동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유통대기업들의 과도한 입점 수수료 문제가 온라인 시장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국내 공급망 복원입니다. 최근
요수도 부족으로 레미콘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요수소가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당해 모두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취약한 품목은 부가가치가 낮더라도 대기업이 제품을 구매해주는 밸류 체인 구축이 시급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년은 중소기업 중앙회가 창립 60주년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성공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훈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의 기념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688만 중소기업 모두가 함께 이 과학의 세계를 위해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시 경제의 주역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로 중소기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챙기시는 분이시죠.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한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장관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강연을 하기 위해서 너무 부담도 되고 또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강연에 앞서서 오늘 찾아주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기문 회장님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님 그리고 양당 의원님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 주인공이신 중소기업들에게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또 정부와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아서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 NG가 있더라도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이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DP 성장률 1위,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7위, 또 명목 GDP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입니다. GDP 성장률은 2020년에서 2021년 G20 국가에서 비교한 수치입니다.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이 넘고 그리고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보시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이탈리아 이렇게 쭉 있는데 얼마 전까지 수십 년 전에 3대 3으로 나눠서 세계대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식민지로 있던 우리나라가 저 3050 클럽에 들어가는 정말 쾌거를 몇 년 전에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강국을 이끌어낸 원동력,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개인별로 보더라도 가장 경쟁력 있는 개인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혁신적인 마인드, 이게 저는 우리나라를 현재 경제 강국으로 이끈 기본적인 원동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6.25 그리고 또 오일 쇼크, IMF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등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외적인 요인에 굉장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활약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사실상 이끌어온 주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IMF가 왔을 때 중소기업이죠. 제1벤처붐이라고 지금 부르는 그 당시에 벤처붐 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되는데 기반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의 파트너로서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데 주역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우리에게 또다시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의 위기와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고,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위기였습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중소기업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맵을 우리나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또 쥐어짜기 주사기로 잘 알려진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개발, 이러한 것들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제조 혁신과 더불어서 맞물리면서 전 세계 아주 모범적인 사례,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출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비해서 3000% 정도 수출이 늘어났고, K방역 제품은 전체 다 묶어서 600%, 6배 이상 늘어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4세기의 흑사병이 자본주의와 르네상스의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경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디어 출범식을 갖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출범은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수출 대기업이라는 하나의 심장을 이었던 대한민국 경제에 또 하나의 심장을 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은 상공부의 중소기업가로 출발했지만 지금 이제 메탄 중소벤처 프로 승격을 했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또 하나의 심장,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중소벤처 기업을 위해서 보신 바와 같이 현 정부는 5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회복의 중심에는 바로 중소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의 회복, 또 제2벤처붐 수출 더 팀목, 또 디지털 혁신 리딩, 또 자발적 상생 협력 확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려움의 가장 큰 중심에 있었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중소벤처부가 현금성 재정 지원만으로 지난해와 올해 한 16조 정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 처음 지급해보는 거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속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지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도 얼마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 손실보상을 하면서 외식 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외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건 얼마를 지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개개인 사업체별로 구별해서 지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벤처 투자 실적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이 4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4조 3천억이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까지 5조 3천억입니다. 아마 6조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4조 원대에서 5조 원을 거치지 않고 6조 원대로 바로 넘어가는 역대 최대의 벤처 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향후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큰 주축돌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버팀목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작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마이너스 5.4%였습니다. 대기업은 마이너스 7%가 넘었고 중견기업도 마이너스 4%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마이너스 0.2%로 현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위기에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을 지금 3만 개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제조 혁신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4.0 이런 명칭으로 하고 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각각의 네이밍을 가지고 디지털 제조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 공장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쭉 해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투자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제조 혁신으로 가지 않고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을 봤을 때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마트 공장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에 앞으로 많은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자발적 상생 확산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나라들보다 밸류 체인으로 굉장히 수직 기회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자발적 상생기업, 즉 제도 이외의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해주는 방식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이 경제관계가 자꾸 대결적 국면으로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 상생기업을 줄여서 저희들이 자상한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쭉 끝에 보시면 이마트, 피자, KT 다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횡포도 하지만 그런 것과 별개로 또 그들이 속해 있는 밸류체인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또 협약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 34개를 했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 최근에는 ESG와 관련된 방식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이 상생경제 확산 이제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지금 2.0으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ESG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ESG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아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김기원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중소기업이 대응하는 것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ESG에 그 대기업들의 많은 협조 그리고 도움을 그리고 상생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 혁신 창업 벤처 기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도 현재 방식에 눌러있지 않고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연대를 위한 이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올해 법을 바꿔서
중소기업 조합이 중소기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동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그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사회적 자산 그리고 경제 주체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이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뿐 아니라 관행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라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99%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코비드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내신 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간 더 낮춰줘. 30cm 낮춰줘. 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중소기업이 희망이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들은 반갑습니다. 김기문 회장님과는 제가 개성공단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교제를 나눠왔는데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경주에 늦가을에 그 정치를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동원 가수가 돌아가셔서 어제 생가집에 다녀왔습니다. 향수, 가을 편지, 봄나는 간다를 불렀던 이동원 가수님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왔는데 어제 갔다 오는 김에 가을 편지라는 노래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아름다운 경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리더십 포럼 갖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5선 국회의원 2010년까지 했으니까 제가 한 20년 이상 정치를 하게 됐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많이 띄워왔습니다. 키코 문제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그래서 제가 그 은행장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거래은행이 우리 기업인들한테는 갑인데 주거래은행이 키코 상품을 환해체를 하기 위해 제시하면서 충분한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 실적 올리려고 그냥 막 판매를 거부해서 주거래를 믿고 키코를 상품을 가져도 우리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중소기업 강행장님만 그 키코를 강매를 안 했더라고요. 제 연세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한다 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불완전 설명, 일종의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불완전 판매다. 그래서 이를 보상해달라고 발버둥 쳤습니다만 제대로 미흡하게라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말 아쉬움이 컸습니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어서 초대에 박영선 장관을 모셨고 이번에 권칠승 장관을 모시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 중소기업들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이제 시민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막 출범이기 때문에 힘이 좀 부족합니다만 산자부 기계부 사이에서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힘을 갖는 부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많이 우리 중소기업들께서 우리 권칠승 장관님 힘도 좀 주시고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막 백신을 가진 나라가 일종의 갑이다 보니까 백신 계약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 공무원들이 백신을 잘못 계약했다가 이게 만약에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돼서 안전성이 확인 안 되면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배팅을 못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초기에 질병관리청에다가 맡기는 것은 아니었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자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파이자에서 우리를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이 파이저를 계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풍림 파마텍의 익산에 있는 LDS라고 그 최소 잔해형 주사기를 개발한 이 풍림 파마텍이었습니다. 근데 이 풍림 파마텍이 저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삼성그룹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한테 이런 칭찬을 했는데 대기업이 삼성그룹이 파마텍에 대한 기술 지원, 공장 지원을 다 해가지고 금연까지 지원을 해서 최소 잔해형이 그래서 만약에 파이저 한 병을 따면 한 개를 5병인데 한 병을 더 추가로 주입할 수 있는 잔해 분량을 완전히 없애는 이 주사기 때문에 파이저가 우리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백신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확보를 해서 초기에는 많은 보수 언론이나 여당에서도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다가 백신 거지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고 뭐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공약한 대로 10월 말까지 약속대로 70% 백신 접종을 완료시키고 지금 80%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스터샷을 얀센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대면 이 행사가 가능하게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민들의 참여와 또 이 마스크를 잘 써주시는 우리 국민들의 협조 그리고 이 간호사들, 의료진들의 정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국회 때 우리 이 공공의료에 대한 합충과 이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들을 대폭해서 인력을 보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시행이 돼서 지금 2조 4천억이 이번에 정부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업종 제외 대상, 경계선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그 예산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성공들 활성화는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17조를 계산했다가 추경해서 21조까지 됐는데 올해는 6조밖에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조는 보통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가 2차 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국가에서 4% 정도 보장해 주는 데니까 6조면은 6, 4, 24, 한 2,400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1조 정도로 올리면 예전 규모까지 이 지역화폐 발행에 레버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대폭 인상을 해서 지역 사건 활성화를 뒷받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손실보상 문제는 여야가 다 액수는 틀리지만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해볼 생각인데 이번 저도 국채를 발행해서 추가로 재난지원금 준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재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세수가 10조에서 19조 정도 추가 세수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을 이렇게 사상 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K-방역의 효과가 큽니다. 베트남이나 다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보면 공장 근로자 중에 한번 확진자가 생기면 전체 공장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 제조 국가 중에 납기를 제대로 지켜서 제대로 물건을 선정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러한 수출 오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사상 최대의 수출을 하는 그런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도 세수가 증대된 게 이런 법인세라는 이런 세금이 늘었고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세금도 좀 늘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활동 자체가 활성화됐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구조를 3단계로 생각하는데 제가 당 대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의 한 상징적 조치로 제가 당선되자마자 현충원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물론이고 두 분 묘소에 다 참배를 했고 거기에 대해 방명록에 방명을 썼습니다. 자주국방과 공업입국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설계에 기여한 이승만의 평가를 제가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들이 있고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 될 요소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행동 중에 하나를 제가 포항제철을 들었습니다. 포항제철은 기타 규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가 일본 근대 공업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제가 만주국을 1930년 침략해서 만든 그 만철을 만들기 위한 철의 공급지로서 논용성에 있는 안산에다가 제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안산과 야하타 제철소의 모습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철은 산업의 살입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을 만들 때 야당도 반대했고 일본, 미국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노국가가 무슨 그런 수요가 있다고 이 거대한 제철소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이 포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포스코가 세계 최대의 방향간의 최대의 단일 제철소로 이 철의 공급을 통해서 철은 라이스 오브 인더스트리, 사람의 쌀입니다. 철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공급이 가능하고 모든 건설이 가능해져서 우리 사회가 농업에서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상징적 터닝 포인트가 포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반도체. 이 반도체 세미컨덕터는 IT 산업의 쌀입니다. 이것은 저는 초기에는 아람 반도체, 지금 엠코 테크놀로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김향순 회장 나주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에 했다가 아람 반도체가 망한 이후에 삼성이 반도체를 해서 하게 됐는데 이 반도체를 뒷받침한 사람이 저는 오명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명을 제대로 키운 사람이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오명 장관은 70부 차관하다가 70부 장관이 됐습니다. 우체국장은 술잔도 안 떨어준다 그러잖아요. 내가 우체국장이니까 술도 안 떨어준다. 그럴 정도로 한직이었습니다. 행정고시 학교라면 70부를 다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이 오명 장관이 70부를 정보통신부란 이름으로 바꾸어가지고 행시학교에서 가장 하고 싶은 부서로 바꾼 사람이 오명입니다. 그래서 오명 장관을 높게 저는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이분이 TDX라는 자동 변환기를 800억의 R&D를 투자해서 세계 6번째로 TDX를 개발해 성공해서 DDD로 전국을 단일 요금 체계로 만들고 하루 만에 전화를 신청하면 바로 전화가 설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IT를 얘기했다가 데이터가 갈 수 있도록 이 망을 개방해서 지금의 IT 사회의 토대를 만든 분이 저는 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때 데이콤을 만들었고 KT를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김대중 대통령의 IT 산업이 꽃을 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반도체를 만들 때 이건희 회장 모두가 반대했다는 그 이건희 회장의 결단에 따라 이 반도체 산업이 IT 산업에 쌀이 돼서 대한민국이 지금 메모리 분야는 세계 최고 분야, 이 시스템 분야, 근데 팹리스 분야도 지금 도전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도전해가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 미중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어서 반도체에 가장 필요한 물과 전기를 시설에 좀 백업을 해줄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제가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과 이번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에 특별법 지원해 줄 테는데 최소한 1차, 2차 벤더에 대해서 정말 배려를 하라. 우리가 이거 지원해준 이유가 나이름만 잘 되면 무슨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 수차례 제가 최태원 이재용 회장을 만날 때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상생 역량 부분을 반드시 평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이 기술 탈취라든지 납품 강타, 후려치기 것들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산업 이후로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BT 산업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시장 때 인천이 아시다시피 다 목재가 도로되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인천에 목재 산업이 많습니다. 이건 산업부터 시작해서 한양 목재, 그다음에 뭐 도로되어 가고 제가 썬퍼니처 공장에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제가 가구 공장에 제가 의자반 이 몰딩 공장을 제가 했었는데 그런 합반 공장, 목재 공장이 인천에 많습니다. 고철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동국제공부터 인천제철, 철강들이 많고 배우자동차, 신지자동차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좀 중후 장대 산업과 부어지가 낮잖아요. 이것을 인천의 첨단 산업을 바꾸려고 했던 게 제가 시장 때 들어와서 만든 게 삼성 바이오를 유치하고 하나두민타운을 유치했습니다. BMW를 유치하고 그래서 특히 저는 BT 산업을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센트리온과 함께 삼성 바이오를 유치고 송도 경제자에게 유치를 했고 거기에 이제 동아지역에 SK 바이오까지 들어옵니다. 아지노모토라는 일본 회사까지 들어와 있어서 지금 세계 최대의 바이오 생산단지가 인천 송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모더나 유타 생산까지 해서 지금은 필앤피니시라고 있는 이게 바틀링 병 주입 공정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원액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가 내년 초에 토종 백신이 성공될 것 같습니다. 삼상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토종 백신과 토종 치료제가 내년 초반에 만들어지게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지금 자영업자는 조금씩 매출이 오르서 그나마 지금 노심초사하는 이게 갑자기 3,000명, 5,000명으로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되찾은 일상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되 서로 조심해서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130일이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기존 저희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를 줄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도 정권 교체가 이랬더니 비판이 많았습니다만 여야의 정권 교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찌됐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정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저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과 두 번 여당 의원을 해보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두 번의 야당 의원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국회와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애매한 게 많습니다. 야당처럼 공격할 수도 없고 무조건 행정부 편도 줄 수 없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특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인천시장 때 보니까 인천시장도 조그마한 지방정부의 대표다 보니까 한 2만여 명의 이사권을 갖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뭔 이야기 했다가 시장에 인사 쓰면은 다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내가 하도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인천시장 다시 재선되면 이혼하려고 준비를 다 짐 싸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마침 떨어져가지고 이혼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속으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도 모르게 저 자신이 교만해져 있고 옆에 사람들이 다 시장님 그러니까 거기에 취해서 아 내가 겸손함을 잃었구나 잘 듣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거나 이런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어떤 사람이 권력자에게 쓰게 되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한테 바른 소리를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하선 씨가 총이 돼가지고 소득주도 성장할 때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데 최저임금을 16.4%를 바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였는데 그게 그냥 걸러지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의 단계를 지나간 바람에 엄청난 사실 국가를 치렀고 국가가 나오니까 그걸 3조 원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존해주는 이런 벽돌 아래돌 빼가지고 막는 식의 국외 정책을 하게 된 것은 명백한 저희들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김수현 정책실장 해가지고 계속 세금 규제만 했지 공급 대책을 제대로 초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공급이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데 주택 보급률이 102% 됐으니까 추가 공급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사고는 경직된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좋아지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고 또 단독가구가 놀라면 아들, 딸 시집보내면 가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려면 당 대표가 훨씬 잘 알거든요. 장관과 수석 비서관들은 대통령님을 모시는 분들이고 우리같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맨날 만나서 우리 김기현 회장님과도 식사하면서 생생한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님께 가감없이 인식을 전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다른 거 필요 없다. 대통령 한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정치체제 대통령 한 사람의 단점과 약점이 그대로 국가의 위기로 전달되는 이런 불완전한 구조는 당정부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습니다. 총리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이 거칠은 것처럼 국회의원 출신이 이렇게 장관한 것은 대통령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가 이승만 정부 때 헌법을 이렇게 짜집기로 만들다 보니까 이 장관을 국회의원이 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이런 것을 잘 헌법을 개정하지 않도록 활용을 해서 총리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회가 행정부 권력을 발목 잡는 비토 권력, 뭘 못하게 만드는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회가 여야를 넘어서
행정부와 함께 이 나라를 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한쪽이 되면 한쪽은 저 정부가 망하기만 기다리고 고사지내고, 한쪽은 이거를 적으로 만들어서 무시하고, 이렇게 여야가 싸워서 이 여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중소기업인들은 여든 야든 다 우리나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정당 전체들이 왜 정권을 잡으려고 저들끼리만 싸우지 이거를 민생을 돌보려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1단계는 저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한테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놨고 제가 계속 촉구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 해산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년 5월 9일 새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지금 170석이 넘는 국회를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내년 5월 9일부터 2년 21일의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또 어떤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초기 2년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2년에 정말 국회와 싸우지 않고 이런 우리 가업승계제도 개선하자는 게 우리 중소기업을 줄여준 문제 아니에요? 이 가업승계 주거를 한다, 이거 좀 공제제도 좀 500원 좀 올려라. 이게 3,000원 올려면 3,000원, 500원 매출 나가면 그냥 피노키오처럼 피터팬처럼 안 크려고 그냥 넘겨버리면 이 혜택이 없어지니까 이런 식의 구조를 좀 더 바꿔서 의무기간, 노동력 유지기간 이것도 10년을 7년 맞추고 5년을 좀 맞추고 여러 가지 그런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권 장관께서도 일본의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비성장 주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더욱더 검토해서 이번 대선 동행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가업승계라는 것이 부의 대물림이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오히려 노하우와 기술과 고용을 그 대물림에서 확장시키는 긍정적 의미로 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국회와 새롭게 나타날 대통령이 초기 가장 중요한 2년 21개월을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좀 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보복심리로 문재인 구속시켰다, 이재명 구속시켰다 이런 보복심리에 기초한 이 지지도가 높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입니다. 덜 비판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착오됐으면 저런 일이 나타나겠냐. 항상 저는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 되시면 1년 보고 나서 4년 동안 뭘 하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준석 대표님하고 자주 소통하는 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대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공식 지표들은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웅크타트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도시로 선진국이 됐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민주주의와 선진국이 돼서 원조받는 국가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세계 6위의 군사력과 그리고 이 해운 산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진 해운이 박근혜 정부 때 그 유일호 유신산 장관의 아들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때 이것이 청산가치와 조속가치만 생각하면서 한진해운을 파산시켜버렸습니다. 한진해운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살고 분단된 나라가 99%의 화물이 배로 연결되는데 국적 해운사가 없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인데 그때 정말 우리 정부가 드라마 이거 잘했다고 보는 게 해운산업 지능 기금을 만들어서 그때 8조의 돈을 만들어가지고 대우조선에 한 삼성중공, 현대중공에다가 24,000TU급의 최대 배를 12척을 신주 발주를 했습니다. 18,000TU를 8척에서 20척을 발주해가지고 보릿고개에 있는 조선산업을 살렸고 그 20척이 다 완공돼서 지금 H&M 현대생산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현대생산이 그나마 이 어려운 여기에 지금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이게 사람은 못 가지만 훨씬 물량을 들어가 운임이 그때에 비해서 4배 반이 올랐습니다. 4배 반이. 만약에 현대생산 우리 안 살려놨고 한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중소기업 수출할 때 다른 데 선봉량이 없어가지고 배구하느라고 이게 지금도 LA는 막 적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챙겨나가겠고요. 지금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야 됩니다. 네, 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김기문 위원장님 말씀하신 납품감과 후려치고 그리고 이제 양극화, 성장은 되고 경제 지표는 좋지만 중소기업과 양극화 문제, 52시간 문제, 가업 상계의 승속의 문제, 생산량의 토지 노동 자본이 결합돼 생산의 3대 요소인데 토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어떻게 저렴한 단가에 부지를 제공하느냐. 노동이 지금 52시간 노동인데 그나마 외국인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마저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이 노동력과 미스매치, 이 교육제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이 문제들, 그 문제하고 이 자본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금융 지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과제는 다 됩니다. 모두가 다 중소기업을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실천적으로 강구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강력한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음 점으로 만들어야 될 거고, 그걸 또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 중소기업을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 보건 문제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 문창석 대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함께 개성공단을 뚫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활로가 되는 개성공단의 복원이 돼서 이 부족한 노동력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중소기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인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입니다. 저희가 아마 여야 당대표 사상 최초로 항상 이렇게 여러 토론 자리에서討論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각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저도 송영길 대표님 오늘 하시는 말씀 참 잘 들었고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저분이 왜 이번에 대통령 선거 안 나오셨지? 저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고 생각이 많으셨는데 왜 당대표로 트시고 대선을 안 나오셨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해오셔서 저도 많이 듣고 이렇게 궁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따지고 보면요. 참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물론 저는 뭐 선의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 정책들의 섣부른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우리 기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아까도 언급되었던 주 52시간 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과연 모든 기업이 모든 노동자가 감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강행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상머리에서 학자들이 고민한 것과는 다르게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해가지고 그럼 추가 고용이 많이 발생되었느냐 이것도 아직까지는 딱히 검증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인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굉장히 급속도로 추진되고 여러 혼란이 있을 때 빠르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영속적이라고 믿기도 어렵고 하다가 또 그만두는 거 아니야? 저만 믿고 움직여도 되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이 정확하게 정부에서 예측한 대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또 아마 기업인들 고민이 더 많아지셨을 겁니다.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당의 상대당이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 중소기업인들이 들으면은 처음에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어떤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 4일제. 네, 저희가 주 5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이미
뭐 겪어봤지만은 사실 주 5일제는 주 5.5일제에서 5일제로 가는 겁니다. 토요일에 원래 단일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5에서 5로 줄어드는 거는 한 10% 정도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근데 5에서 바로 주는 거는 20%를 한 번에 줄어들게 됩니다.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은 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20% 올린다는 거는 아무리 다른 요인들을 개선시킨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계를 뭐 20% 빨리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뭐 한 사람이 진짜 마음 먹고 내가 20% 그거를 빨리 만들어야지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20%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이 굉장히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은 당의 공약과 후보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당대표로서 당 정책의 상당 부분을 저희 존경하는 김기현 원내대표랑 매번 상의하면서 저희가 정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또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면서 후보의 공약과 저희 당의 공약을 조율해가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요, 이제 아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주 4일제 이런 것이 당의 입장보다는 좀 앞서서 나갔기 때문에 당에서 또 이걸 또 송영길 대표께서도 그건 후보가 장기적인, 아주 장기적인 과제로 이야기한 것이지 단기 과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진화하고 중화하는 과정을 계속 이제 민주당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당은 제가 윤석열 후보와 가깝게 소통하면서 최근에 느낀 바로는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그 기업의 자유에 대해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저와 윤석열 후보 그리고 우리 원내 그 지도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간에 굉장히 그 간극이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후보와 그리고 우리 원내 지도부와 저와의 상당한 공감대 하에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윤석열 후보가 중소기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세세한 공약을 열거하기 전에 중소기업인들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먼저 우리 김기문 회장님과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수위에, 본인이 대통령 선출되면은 대통령 인수위에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물론 이 절차라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기문 회장님과 그리고 이하 임원님들께서 훌륭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은 저희 당에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인수위에 많은 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저희 당은 우선 이런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600여 명의 기업인들에게 했던 조사 결과를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600여 명의 설문에 응답해 주신 기업인들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8.8%가 대선 후보에게 가장 기대한 능력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경제 정책에 있어가지고 군대보다 확실히 성장에 중점을 두고 그 성장에 있어가지고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큰 틀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이 600분이 답변해 주신 것 중에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업인들께서 42.7%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36.5%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노동개혁의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되었던 52시간 노동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로 최대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고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저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시면서 밝히신 내용에 따르면은 저희는 최저임금 제도에 있어가지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급격한 인상을 산업이나 지역에 대한 어쨌든 차별성 없이 했던 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 가지고는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차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공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도 아까 송영길 대표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천억의 현재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 기준 상하에 따라 가지고 가업 상속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저희 당의 추경호 의원님이 기재부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로는 기재부에서도 4천억 이상으로 이제 증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납부 자체도 10년 이상으로 분할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이 가업 상속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그 요소수 문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국제적 분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참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양해질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통상 분쟁 과정 속에서 아니면 영토 분쟁 과정 속에서 그냥 시토리우 금속 조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일본 산업 전반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큰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딱히 무역 분쟁이라고 이거는 중국의 석탄 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떤 의도이든 간에 산업이 편중된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저희가 입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운송, 물류 대란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물자 비축, 전략 물자의 비축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훨씬 더 경계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최대한 축소하고 그러니까 정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해외 정보 파트를 굉장히 확대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전략 물자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해외 정보 파트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고 먼저 이런 것을 조기 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우리나라가 요소수 수급에 관련돼 가지고는 오히려 민간 기업들보다 국정원이 더 늦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가 국회 정보위에서 세밀하게 지금 캐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 물자에 대한 부분도 전혀 기업인들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아무런 정보 능력이 취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계와 우리 중앙회를 통해 가지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데 있어가지고 IT를 통한 판로라든지 모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정보와 고객을 독점하고 중간에서 사실상의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많은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요. 특히 이게 소상공인 단위로 하게 되면은 매출의 25%까지 이것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집객이나 모객이 편리 전쟁도 있지만은 아주 마진율이 박한 산업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마진율을 넘어선 수수료를 강제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미 대한민국에는 공정거래법 4조에 따라 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대기업들이 통신사가 SK, KT, LG 경쟁할 때 SK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은 광고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경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만 디지털 산업에 걸맞는 독과점 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희 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기업에 대해 가지고 거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고 그 안에서 기업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미국의 기업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거꾸로 미국의 반독점 규제입니다. 어떤 기업이 중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무력화하고 다른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오히려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규제로 기업을 깨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독과점 규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독과점을 통해 가지고 하청기업이나 아니면은 시장 전체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저희가 강하게 규제해서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여러분이 정확히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의 납품 단가를 보장받고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에 납품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충분한 마진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독과점 규제 그리고 상위 기업의 갑질 그리고 때로는 정부나 관계기관의 갑질을 막는 데 저희가 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우리 권칠순 장관님께서도 앞으로 정부의 방향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사실 손실보상에 있어가지고는 이 국가의 소중한 재원이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여러 시도를 해봤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소위 말하는 재난지원금,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으로 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몇십만 원씩 나눠주면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될 거야 라는 논리에 따라서 지출도 해봤지만은 사실 이 부분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는 것이 자 가장 어려운 업종이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힘들어진 업종일 거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의 예를 들면은 노래방 같은 것들이요. 지금 예를 들건데 1,000만 원을 소비지원금 준다 하더라도 그 중에 얼마가 노래방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피해를 입은 업종과 이렇게 우리가 재난지원을 풀어가지고 소비가 확대되는 업종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재난지원금에 의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산업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 저희는 운영할 것이고 원래 골짜기가 깊으면은 반등의 폭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골짜기가 깊었을 때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그런 어떤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이 풀릴 때마다 지금까지 억눌렸던 관광 수요, 아니면 모임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아마 소비가 느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기업들이 지금까지 코로나 위기 2년간 대응하면서 생산 규모를 축소하고 고용을 축소하고 설비 투자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골짜기에서 벗어날 때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이 손실 입었던 것을 많이 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존경하는 권칠순 장관님 계시지만은 우리가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비결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더해가지고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고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소비가 확대되는 것에 맞춰가지고 자금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미리미리 대비해서 고용을 늘리고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식의 그런 어떤 재난 지원에 대한 그런 방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국회에서도 저희가 항상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국회 내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정부가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설비 투자 및 고용 확대 지원을 코로나 회복기에 저희 지원 정책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었지만은 인재 유출에 대한 문제는 저희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고용해 왔는데 또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인재 어쨌든 능력치를 향상시켜 놨는데 요즘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공채를 잘 안 뽑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검증된 인재들을 더 나은 근로 조건을 통해 가지고 영입해 가지고 본인들이 그런 인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중소기업이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동의해 주신다면은 저희 당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인재 유출이 발생할 시 또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인재를 채용할 당시에 대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액 이상의 적립금을 기금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중소기업의 고용지원금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생을 저희가 추구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중소기업이 인재를 키웠더니 대기업에게 그 인재를 뺏기는 방식으로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충분한 숙련된 생산 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결국에는 중소기업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금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의 처우를 인재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당으로서 항상 저희도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시국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소통의 과정이라 생각하고요. 저희는 사실 유권자의 표를 받아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쩌면 갈라치기의 유혹에 굉장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자 이렇게 대비한다면, 소비자와 판매자 이렇게 대비한다면은 때로는 소비자가 판매자보다 다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로자가 사업주보다 더 다수일 수 있고, 근로자가 사업자보다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표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한쪽의 편을 들어서 정책을 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비록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순 표 계산으로는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끝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 기업이 만약에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이 되는 것이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이 되었을 때 가장 피해보는 것은 근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결코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결국에는 상생의 관계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소간에 표의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끝없이 설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은 그 택배 대리점주와 실제 택배 노동을 하시는 분들 간의 갈등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분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권리, 그것들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더니 그분들이 그 권리에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이 좀 이렇게 확대해서 활용하셔가지고 대리점주분께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셔가지고 본인의 대리점주로서의 스스로 인하 압박을 견디다 못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수로서 다수인 그런 어떤 그 노조와 그 수로서 소수인 어떤 그 대리점주 간의 갈등 속에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피해를 보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그리고 정치권이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그런 다수와 소수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불합리한 악령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은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누가 병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나쁜 구조화에서 갑을 병 중에서도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는 을도 다수의 병에 의해 가지고 압력을 느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갑의 권리, 을의 권리, 병의 권리를 아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노사관계 그리고 이런 나쁜 관계 속에서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약속드립니다. 절대 수의 논리, 표의 논리로 기업정책, 노동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풀어나갈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에서 아주 파퓰리즘적인 공약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여론의 호응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자꾸 상대 후보의 언급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음식점 총량제 같은 것들 사실 누구를 바라보고 내는 공약인지는 참 명확해 보입니다. 기존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는 것이 그분들의 권리금 상승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을 상대당의 대선 후보가 냈던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장막을 뒀을 때, 신규 음식점에 제한을 뒀을 때,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가 굉장한 그 의지와 그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훨씬 높은 권리금 부담과 진입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새로운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섣부른 규제, 갈라치기식 규제 같은 경우에는 결코 우리 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가지고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후보께서 부동산 이익 100% 환수제 같은 것들도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부동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계신 것은 인지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윤을 남기는 것,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것에 대해 가지고 100% 환수하겠다라는 말은 시장 경제에 대해 가지고 다소간에 좀 몰이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업인들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하는 노력,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노력, 지금 당장 손해본다 하더라도 고용을 늘려가지고 미래에 대비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장려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이윤 추구의 개인의 어쨌든 목적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기업가 정신이 좀 싹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업인이 정당한 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규제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권장하고 그것을 증진할 것을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오히려 사라져야 될 것은 지방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권력과 유착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 이상의 성과를 얻는 사람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는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작은 마진율 속에서도 조금씩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는 건전한 기업인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치인과 지방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단 한 번에 수천억 원, 몇 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저희가 강하게 규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당한 연구활동, 기업활동, 노력을 통해서 얻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되고 윤석열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공약으로 본인이 취임하는 즉시 80여 개의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바로 없애겠다라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기업 활동에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불합리한 규제들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송영길 대표님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랑 송영길 대표님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야 모두 항상 정치를 하면서 기업인을 위하고 그리고 경제를 진행시키겠다는 생각은 95% 이상 방향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한 4~5% 정도 저희가 이념적으로 다른 집단이고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막 그런 부분도 설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당 후보의 공약이나 정부의 어쨌든 지금 현재 정책을 좀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아까 말했듯이 좋은 선의를 바탕으로 이렇게 저희 같이 움직이고 있고 다만 오늘 저희 당의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경쟁 속에서 저희가 더 나은 집단으로 선택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이런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우리 임원진이라든지 아니면 저도 제 SNS 계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면은 저희 반영해서 대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저희가 정책화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인사 축하드리고 손을 이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께서도 오랜 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수고가 많으셨고 또 나름대로 보람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개막식을 마치고 참가자 전체 기념 촬영이 야외 잔디마당에서 있겠습니다. 이건 웃음으로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웃어주십시오.